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죠. 단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되도록 오래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생명을 스스로 지키고 있냐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사실 그동안은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당장 매일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야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매일같이 차를 타야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일 자동차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차를 타는 일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매일 사람이 죽게 되는 일, 물건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작게는 나와, 넓게 볼수록 집단, 사회, 제도, 국가가 그 이상의 안전함을 제공하고 보장해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즉, 모든 순간순간에서 항상 인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지키는 내부와 외부 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가용을 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판단에서 선택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매 순간 누군가에게 안전과 생명을 위탁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공공장소나 대중교통, 어떤 시설에서 항상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엔 항상 악용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장소에서 범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구상 사람이 사용하는 교통수단 중 가장 안전한 것은 항공이에요. 탈 일이 드물고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대형 피해가 될 뿐이지 안전성에서는 기차나 자동차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가장 안전하다는 비행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2015년에 일어난 최악의 항공사고인 저머닝스 9525호의 추락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5년 3월 24일 오전 10시 독일의 루프트한자 항공사 소속 비행기인 저머닝스 9525호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11시 39분에 독일 뒤셀도르프로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륙한 지 30분 만에 정상 고도에 있던 비행기가 수직 하강을 시작했고 알프스 산맥에 추락하면서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1981년 이넥스 아드리아 아비오프로메트 1308편 비행기의 추락사고로 180명이 사망한 이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사망한 항공사고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창립 이후 처음 일어난 비행사고였죠. 자동차의 경우 급발진이나 기기 문제로 일어나는 사고가 뉴스에 간간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자동차와 제작이나 기기, 점검, 운행 방식 이러한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른 물건이에요. 자동차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사고가 비행기에서 일어났다는 건데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게 됐는지 이 자세한 내막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9.11 테러 사건을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2001년 9월 11일 민간 항공기를 납치한 이슬람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조직적으로 세계무역센터와 미국 국방부 펜타곤 펜실베니아주의 비행기 4대를 충돌시켜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비행기 조종실 보안을 강화하고 수류탄에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문을 3단계로 강화하는 법이 생겼는데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먼저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연 뒤 비밀번호로 두 번째 문을 열고요. 마지막으로 조종석 내부에서 제어 장치를 해제시켜야 열리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비행기 조종 중 바깥에서는 조종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종석에 앉은 사람이
고의로 비행기를 추락시키지 않는 한 납치 테러가 발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개선됐는데 이 법에 허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항공법이 바뀌게 됐어요. 이 계기가 된 사건이 지금 알아보는 저머닝스 9525편 추락사고죠. 2015년 4월 23일 오전 10시 독일 하늘을 날던 저머닝스 9525편 항공기는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관제탑과 교신을 중단하고 이륙한 지 30분 만에 알프스 산맥에 추락합니다. 추락 지점은 해발 1500에서 2000m 정도의 높은 산악지역인데다 근처에는 3000m가 넘는 산들이 많아서 구조대가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겨우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추락 지점과 사고 현장 사진이 공개되는데 사고난 기체가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때 생긴 충격으로 주변 산을 전부 태울 뻔한 화재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생존자는 없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기체 결함이나 노후화된 부품들이 원인으로 일어난 사고라는 추측들이 있었지만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블랙박스로 이 내막들이 밝혀집니다. 블랙박스를 감식해본 결과 프랑스와 독일 검찰, 저머닝스 대변인 모두가 이 사고는 고의적인 추락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블랙박스 안에는 부기장과 기장의 대화 내용이 녹음돼 있었는데 들어보면 누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한 지 27분 만인 10시 27분에 비행기 기장인 패트릭 손덴하이머가 부기장에게 착륙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부기장에게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기장의 설명에 부정적인 대답들을 합니다. 기장도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느꼈지만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미 이륙한 뒤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되돌릴 수도 없었을 겁니다. 3분 뒤 이륙한 지 30분째죠. 비행기는 정상 고도를 유지하면서 프랑스 관제사와 교신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기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 부기장이 조종석의 문을 잠그고 고의적으로 11,600m 지점에서 날던 비행기를 30m로 낮춘 채 속도를 높입니다. 화장실을 나온 기장이 조종석 문을 열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응답이 오지 않았고요. 수상함을 느낀 기장은 부기장을 여러 번 불러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기장이니까 문을 여는 비밀번호 정도는 알고 있겠죠. 하지만 9.11 테러로 바뀐 항공법상 조종석에서 비밀번호를 제어하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기장 입장에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것이죠. 이때 비행기가 수직으로 급강하했고요. 위험을 감지한 프랑스 관제탑이 저머닝스에게 호출을 했지만 비행기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기장은 비행기 고도가 낮아지자 속도를 최대로 올리기도 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죠. 프랑스 항공방위대까지 출동했어요. 그래서 9525편을 호출했는데 저머닝스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고 비행기가 급강하를 시작한 지 10분 만에 오른쪽 날개가 지면에 충돌합니다. 조종석 상황을 알 수 없는 승객과 승무원들은 이것에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요. 최종 경보 장치가 작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머닝스 9525호는 폭발음을 냈고 알프스 산맥에 추락했죠.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사망합니다. 사고를 낸 부기장의 이름은요, 안드레아스 루비츠로 약 600시간을 비행한 경력자였기 때문에 조종 미숙도 아니었어요. 100% 자살을 목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왜 죄 없는 승객들을 데리고 자살을 선택했냐는 겁니다. 부기장인 안드레아스 루비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CEO인 카르스텐 슈퍼어는 루비치가 그동안 크게 문제를 일으킨 승무원은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승무원은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나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루비치에게 승무원으로 부적격한 판정을 받을 만한 점도 없었거든요. 항공사 사람들도 루비치는
평소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왜 이런 사고를 내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고요. 하지만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정신적인 부분이나 태도 등 비행 조건의 결격 사유는 없었지만 비행 교육 중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을 한 적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고 전 약혼자와 헤어진 일로 우울증이 생겼고 이것이 사고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기도 하죠. 이 가설이 유력한 이유는 평소에 루비츠가 자는 도중 가위에 자주 눌렸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장면을 본 것처럼 떨어진다는 소리를 지르면서 깨어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비츠는 평소 자신이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계기를 만든다면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줄 것이라는 말도 주변에 해왔다는데요. 이 정도면 주변에서 심각하게 인지하지는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자살 징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범인이 루비츠로 밝혀지면서 살던 집이 압수수색됩니다. 그러자 루비츠의 집안에서 많은 정신치료 약물과 정신검사 기록들이 발견됐어요. 주변에서 알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조종사 자격증을 따기 몇 년 전부터 자살 징후들을 보여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지만 치료 후 문제가 될 만한 점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집과 루비츠의 신변을 조사해본 결과 자살 사고를 일으키기 전인 2014년에는 자동차 사고를 겪은 적이 있는데 이때 에어백이 터지던 충격으로 다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시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장시간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죠. 이때 사고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 발작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항우울제와 진정제를 복용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나는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평소 파일럿 외에 다른 진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 일에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했죠.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요. 본인도 기억 못하는 그동안의 모든 정보가 다 밝혀지기 때문이에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루비츠의 집을 압수수색한 독일 검찰이 태블릿 PC에서 자살하는 방법과 조종실 문의 구조, 자살로 유명해지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을 찾아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루비츠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사건이었어요. 사고 발생 한 달 전엔 자살 추락 예행 연습을 한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전 비행이었던 바르셀로나행 여객기에서 11,300m 고도로 순항 중인 기장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똑같이 자동 조종 장치를 이용해 고도를 30m로 설정했다가 다시 원래로 돌려놓은 적이 있었고요. 관제탑에서 하강 지시가 전달되자 다시 고도를 낮추는 예행 연습을 했다가 이번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우울증이 비행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못 해봤을 거예요. 하지만 사건이 벌어지자 세계 각지에서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는 사람은 항공직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영국 왕립 정신의학회 회장이 가디언지에 이런 의견을 반박하는 기고를 했는데요.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고 우울증을 겪는 조종사 2명이 치료된 뒤 현재 훌륭한 경력을 쌓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겪게 될 수도 있는 차별을 문제 삼기도 했죠. 저머닝스 추락 사고는 9.11 테러 이후 보완된 항공법이 전적으로 조종석의 모든 안전을 의존해야 되는 시스템이라는 불안함이 드러난 사건이었고요. 다시 항공법이 바뀌게 됩니다. 비행기 조종실에는 무조건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1명이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승무원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이 됐죠. 그러나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조종사의 정신적인 문제인 것을 감안해서 루프트한자 항공사 본사가 있는 독일 정부에서는 임의로 알코올이나 약물 섭취 여부를 확인하고 이력이 있는 경우 비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조종사가 될 경우 승무원의 정신건강평가와 검진 기록을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은 한 사람의 손에 수백 명의 생명이 달렸기 때문인데요. 이미 미국에서는 의무적으로 조종석에 2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이 항공법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독일은 사건을 겪고 개정하게 된 것이었죠. 이후 유럽연합에서도
독일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서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고로 루프트한자는 막대한 피해 보상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게 됐는데 초기 배상금으로 각각 5만 달러를 지급하고 추가로 독일인 희생자 유족에게 2만 7천 달러를 지급하며 희생자의 직계 가족에게는 1만 달러를 더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비행기 사고가 국가를 오가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죠. 저머닝스는 스페인에서 독일로 날아가는 도중에 추락했는데, 그렇다면 스페인 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독일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통일된 항공 배상법을 만들자는 협의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협약 기준대로라면 저머닝스 9525호는 사고는 법적 책임과 상관없이 희생자당 최고 15만 6천 달러를 지급해야 됐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국적과 나이, 직업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도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독일인 희생자가 제일 많았는데요. 독일에서는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스페인 희생자보다 적은 배상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너무 적은 보상금을 측정한 것에 항소하면서 미국에서 소송을 거는데, 미국에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보상법은 항공사를 상대로 승소했을 경우 독일보다 10배나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유가족은 사건을 일으킨 루비츠에게 엄격한 검사 없이 비행훈련이 이뤄졌고, 항공학교를 상대로 루프트한자의 기체 장비 점검뿐 아니라 승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도 고려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판결 결과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국제소송이다 보니 심사가 더 오래 걸릴 것이고 재판 절차도 복잡할 겁니다. 그동안에 이미 언론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2015년 최악의 항공사고로 기록되어 있는 저머닝스 9525편 자살 비행 사고 사건이었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사건에 대한 생각을 좀 말하자면은 이게 상당히 뭐랄까 대처가 불가능한 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죠? 항공법의 모순을 그 루비츠라는 사람이 적절히 악용을 해서 자살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인데, 사람이 사실 뭔가 제도를 만들어낼 때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항상 사건이 발생하면 그 뒤에 법안을 고치거나 보완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막을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안전을 위한 준비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런 선택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찰력과 수사 기법을 보유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 이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도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찰 수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보지 않아도 왠지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들죠. 여기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미디어가 주는 이미지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 강력 사건을 큰 어려움 없이 해결했다는 뉴스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미제 사건의 범인을 찾기도 하고요. 이런 사례를 각색해서 드라마나 영화, 게임으로 2차 가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세계 최대의 수사력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만 신뢰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그때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미국이 이걸 전략적으로 아주 잘합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미국도
매년 죄 없는 사람을 과잉 진압해서 총을 쏴 사망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잘못 검거했다가 사형당한 사례도 꽤 많습니다. 당연히 미국인 중에도 자국의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인 이상 항상 완벽할 수 없고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긴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떨까요? 이미지 나쁘기로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인데 유착이나 비리, 부실 수사 등의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 찾아보면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교화시켜서 진심으로 반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미해결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을 간단하게 해결한 경우도 많아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최근에 일어났었죠. 영구 미제 사건 중 하나인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한 사례죠. 미해결 사건을 처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인데 안타깝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봤을 때 모든 사건을 다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수사할 단서가 없는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재수사할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되죠. 영구 미제 사건이자 미국의 FBI마저도 재수사를 포기한 완전 범죄 사건이에요. 무려 미국에서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한 항공 납치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벌써 범인의 이름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유명한데 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71년 11월 2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댄 쿠퍼라는 이름의 남성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터코마 국제공항으로 가는 편도 티켓을 끊었습니다. 남성이 타게 될 비행기는 보잉 727-100 기종인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이었어요. 비행기 안에는 승객 36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하고 있었죠. 포틀랜드 공항과 시애틀 공항까지는 3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날 댄 쿠퍼를 본 사람들은 이 남성이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검은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 검정 넥타이에 끈없는 구두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출장 나온 직장인이나 사업가 같은 차림새였어요. 비행기에 탄 쿠퍼는 담배를 피우며 술과 음료수를 주문합니다. 잠시 후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이 시간이 오후 2시 50분이었어요. 그러자 쿠퍼가 갑자기 메모지에 뭔가를 쓰더니 앞에 있는 승무원인 플로렌스 셰프너에게 건네준 겁니다. 셰프너는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식으로 편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준 연애 편지 같은 내용일 거라는 생각에 펴보지도 않고 지갑에 넣었어요. 그러자 기분이 나빠졌는지 댄 쿠퍼는 이 승무원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아가씨, 그 쪽지 펴보는 게 좋을 거야. 나는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셰프너는 깜짝 놀랐지만 비상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쪽지를 펴 읽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씨는 전부 알파벳 대문자로 쓰여 있었어요. 거기엔 자신의 가방에 폭탄이 들어있으니 죽고 싶지 않으면 옆자리에 앉아서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회사원인 줄 알았던 댄 쿠퍼는 사실 비행기 납치 테러범이었어요. 쿠퍼는 쪽지를 다 읽은 것처럼 보이자 직접 가방을 열어 다이너마이트로 보이는 폭탄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현금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를 담은 가방을 오후 5시까지 준비할 것이고 비행기가 시애틀 공항에 착륙했을 때 바로 다음 행선지로 날아갈 수 있도록 연료를 주입해주는 차량까지 대기시키라고 자세하게 요구했습니다. 스튜어디스는 댄 쿠퍼의 말을 듣고 최대한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침착함을 유지하며 기장에게 가서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렸고 관제탑을 연결해 비행기가 납치됐다는 신호를 전달했습니다. 소식을 듣게 된 노스웨스트 항공의 도널드 라이롭 회장은 납치범이 요구하는 몸값을 넘겨주고 범인에게 최대한 협조해주라고 지시했어요. 승객과 비행기의 안전을 최우선에 협조하자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해 착륙하기 전까지 다행히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멈출 때 쿠퍼는 창밖을 보면서
저 아래 땅이 마치 터코마 같다는 혼잣말도 중얼거렸거든요. 그리고 마신 술값을 내고 거스름 돈을 승무원인 셰프너에게 팁으로 주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이 비행기 납치 사건은 빠르게 미 연방수사국인 FBI에게 전달됩니다. FBI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요구대로 은행에서 20만 달러짜리 만장을 구했어요. 1970년대의 20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12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14억 3,7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죠. 이 돈들이 혹시나 사용될 경우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일련 번호가 적힌 사진도 미리 찍어 준비해뒀습니다. 유통된 지폐의 양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시작되는 번호들로 준비했어요. 빠르게 추적할 준비를 해둔 거죠. 그런데 이 납치범은요, 요구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줄을 펴는 민간 낙하산을 요구했는데요. 사실 편리함으로 따지면은 자동을 쓰는 게 맞을 텐데 구체적으로 수동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요구를 했는지는 범인만 알겠죠. 확실히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최소한 수동 낙하산을 다룰 줄 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어떤 범죄 계획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FBI는 쿠퍼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스카이다이빙 학교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수동 낙하산을 구했어요. 납치 2시간 30분째인 오후 5시 24분이 되자 납치범인 쿠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경찰이 모두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그리고 15분 뒤인 5시 39분에 시애틀 터코마 공항에 도착합니다. 쿠퍼는 비행기 조종사에게 밝은 곳에서 연료를 넣으라 협박했고요. 경찰이 미리 배치했을지도 모르는 저격수를 피하기 위해서 기내의 불을 모두 끕니다. 굉장히 침착하고 치밀하죠. 그리고 승객 전원인 35명과 협박 편지를 받은 스튜어디스 셰프너를 포함한 일부 승무원들을 풀어줬어요. 항공기에 연료를 다시 주입하는 동안 쿠퍼는 조종사에게 최대한 속도와 고도를 낮춰 멕시코시티로 가라며 지시했습니다. 속도와 고도는 시속 190km에 3000m 상공이었어요. 쿠퍼는 비행기를 최저 고도의 비행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조종사가 연료 소비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1600km를 비행한 뒤 다시 연료를 공급받아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범인의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는 뜻이죠. 이 말에 쿠퍼가 잠깐 당황하더니 결국 네바다주 리노에서 다시 연료를 채우기로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자세하죠, 상황들이. 범인이 이미 비행 지식이 꽤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이 상황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납치 5시간째인 오후 7시 40분이 됐어요. 비행기는 쿠퍼와 조종사 또 다른 스튜어디스를 포함한 5명과 다시 이륙합니다. 이때 인근 공군 비행장에서 쿠퍼를 뒤쫓을 전투기 2대가 몰래 이륙하는데요. 연료 공급을 다 마쳤어요. 다시 비행을 시작한 지 1시간대가 되자 쿠퍼는 갑자기 모든 승무원들을 조종석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낙하산을 맸어요. 밤 8시, 납치 5시간 30분째죠. 갑자기 기내 등이 켜집니다. 비행기 뒤쪽 계단이 작동한다는 표시등이었어요. 그러다 기내 압력이 서서히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종석에 갇혀있던 승무원들의 진술입니다. 기내 압력이 천천히 바뀌더니 비행 도중에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쿠퍼가 돈을 들고요, 비행기 뒤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모든 승무원들이 조종석에 갇혀 있었고 객실에 쿠퍼 혼자만 있었기 때문에 탈출 과정을 본 사람은 없는 거죠. 그대로 비행기는 밤 10시 15분쯤이 돼서야 미국 네바다주 레노 공항에 착륙합니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무장 병력이 비행기 안을 들어가 봤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어요. 탈출했으니까. 비행기를 뒤쫓고 있던 전투기 조종사들이 있었죠. 2대가 이륙했었는데 전혀 못 봤다고 합니다. 언제 낙하를 시도했는지 전혀 못 봤고 이때 뭐 주변이 어둡기도 했었고요. 비행 전문가들 앞에서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이었다면 발견 가능성 높아요. 하지만 밤중이었고 구름도 낀 날씨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쿠퍼는 검은색 양복 차림이었다고 했죠. 당연히 눈으로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된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어요.
이후 쿠퍼를 찾기 위해 미국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쿠퍼가 떨어진 곳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워싱턴주 남서부의 루이스 강이었어요. 이곳을 수색해 봤더니 돈이나 낙하산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쿠퍼를 놓친 거예요. FBI는 비행기에 탄 사람들의 몸값으로 지급했던 지폐 일련 번호를 공개했고, 이 일로 많은 재산 피해를 입은 노스웨스트 항공은 범인을 찾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에게 몸값으로 사용된 20만 달러 중 15%를 현상금으로 겁니다. 하지만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고요. 사건은 이대로 미스테리하게 남겨집니다. 그리고 사건 9년 만인 1980년 쿠퍼의 낙하 지점으로 추정되는 루이스 강과 약 13km 떨어진 컬럼비아 강에서 5,800만 달러 상당의 20달러 현찰 뭉치와 낙하산 잔해, 쿠퍼의 넥타이 등이 발견됐어요. 9년 전 FBI가 쿠퍼에게 건네줬던 그 돈의 일부로 확인도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인명피해는 없어요. 비행기를 납치했지만 비행기도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요. 유일한 손해는 이 현금뿐인데 결국 일부를 찾았죠. 그럼 남은 건 범행을 계획한 쿠퍼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쿠퍼가 공수부대 출신이고 스카이다이빙 경험이 많아서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 추측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숙련된 스카이다이버라 해도 어두운 밤에 낙하산만 가지고 고글도 없었거든요. 시속 300km 이상 불어오는 강풍에서 낙하를 성공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도 남은 돈들이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러한 범행 자체가 이상한 시도긴 합니다. 단지 돈을 훔치기 위해 확률도 낮고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수사를 통해 찾아낸 단서도 돈에 남은 지문 일부와 승무원에게 준 편지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범인을 잡기는 쉽지 않았죠. 용의자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지금부터 그나마 현재 FBI가 유력하게 보고 있는 용의자들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 뒤에 똑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덴버 공항으로 가던 유나이티드 항공사 보잉 727기가 납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범인은 50만 달러를 챙기고 뛰어내렸어요. 똑같이. 하지만 댄 쿠퍼처럼 완전 범죄가 되지 못했고요. 이틀 만에 지문과 필체를 분석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리처드 맥코이 주니어로 브리검영 대학에서 법 집행학을 전공한 데다 베트남전에도 참전한 적이 있었어요. 헬리콥터 조종사로 복무한 경험도 있었죠. 자신의 직업에서 익힌 기술이나 지식들을 범행에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뒤에 4개월 뒤에 똑같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능하죠. 경찰은 맥코이를 검거해서 조사하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합니다. 댄 쿠퍼가 공중납치 사건을 저질렀을 때 헬기로 쿠퍼 수색 임무를 맡았던 주 방위군 소속의 군인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여기서 범인의 수법을 전해 듣고 모방 범죄를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맥코이를 취조하던 중 수사관이 혹시 4개월 전 같은 죄를 저지른 쿠퍼냐?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감된 지 몇 달 만에 가짜 총으로 교도관을 위협해서 쓰레기 운반 트럭을 훔쳐 탄 뒤 감옥 정문을 부수고 탈출했어요. 하지만 3개월간 도망 다니다 FBI 요원에게 발각되면서 바로 사살당했습니다. 자, 수법이 거의 비슷했고 필체도 어느 정도 일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댄 쿠퍼 공중납치 사건도 맥코이가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지만 쿠퍼 사건 당시 오히려 쫓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맥코이의 범행을 입증할 확실한 단서나 정황,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의심은 가능하지만 진범이라고 할 수는 아직 없는 상태인 거죠. 어디까지나 현재까지는 모방범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995년 듀안 웨버라는 남성인데 사망하기 직전 부인인 조 웨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댄 쿠퍼였다는 유언을 남긴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진 아내는 댄 쿠퍼를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찾아보던 중
빈 공간에 적힌 남편의 글씨를 발견해요. 여기에 남편이 듀안 웨버가 생전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는 악몽을 자주 꿨고 계단에 자신의 지문을 남겨뒀다는 잠꼬대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났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오래전 남편이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시애틀 타코마 공항행 비행기 티켓도 발견했고요. 이전에 남편과 시애틀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여기서 여행 내내 남편이 콜롬비아 강을 바라보면서 뭔가 미련이 남은 듯한 행동을 보였던 것도 떠오릅니다.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남편이 댄 쿠퍼 사건의 범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했어요. FBI는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해 듀안 웨버의 사진과 댄 쿠퍼의 몽타주를 비교해 봤더니 그동안 대조해본 다른 3천여 명의 용의자 중 듀안 웨버가 댄 쿠퍼와 가장 일치한다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듀안 웨버가 진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자니 이 사람은 이미 사망한 상태라 취조할 수가 없는 거죠. 당사자에게서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확신할 수가 없어서 결국 용의자 신분으로만 그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존 리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주요 용의선상에 올랐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전에 아무 이유 없이 가족을 몰살한 다음 18년간 잠적했던 사람입니다. 댄 쿠퍼의 몽타주와 아주 비슷한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했고요. 체포 당시 이 사람의 계좌에 댄 쿠퍼가 비행기 납치를 하면서 FBI에게 요구했었던 그 20만 달러가 정확히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리스트는 자신이 쿠퍼가 아니라는 말을 했고 잡힌 시점에서 이미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이 거의 확실시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댄 쿠퍼의 범행이 자신이라고 자백을 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그래서 FBI는 이 사람을 취조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용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요 1990년 5월 1일에 5번의 종신형을 받았고 교도소 수감 중에 2008년이었죠.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사망하자 더 이상 정확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미제 사건이 된 거죠. 댄 쿠퍼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뒤부터 전혀 행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있긴 한 건지 생사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낙하 직후 사망했을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건 당시 날씨 상태와 예상되는 낙하 지점을 봤을 때 산속 강에 떨어졌을 확률이 높고 밤이었던 데다 산속이라면 체온이 떨어지기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동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11월이기도 했고요. 예상 낙하 지점인 루이스 강엔 폭풍우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낙하에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자니 시신과 나머지 5,800달러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고 추락 예상 지점과 꽤 먼 거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댄 쿠퍼가 안 좋은 환경에서 낙하를 했지만 결국 생존했고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남아 있습니다. 댄 쿠퍼의 나이는 정확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몽타주로 봤을 때 40대에서 50대 사이의 중년이라고 추정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40년이 더 지났죠. 그래서 평균 수명을 훨씬 넘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생존을 했어도 아직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이죠. FBI는 지난 45년 동안 끈질기게 이 사건을 수사했어요. 하지만 2016년 7월 8일 수사를 무기한 중단합니다. 오랜 시간 투자했지만 전혀 진행되지 못했고 금전적인 손실 외에 인명피해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더 집중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FBI는 공식적으로 사건 수사를 중단했어요. 하지만 약 2년 만인 2018년 6월 독자적으로 수사를 해오던 미국의 사설탐정팀이 전직 조종사였던 로버트 렉스트로라는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로버트가 FBI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필적 대조해보니까 댄 쿠퍼와 일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사설탐정팀의 개인적인 주장이고요. 결정적으로 사건 당일 댄 쿠퍼를 직접 봤던 승무원들은 얼굴이 다르다고 증언했어요. 그래서 용의선상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댄 쿠퍼는 정말 낙하에 실패하면서 사망했는지 아니면 범행에 성공해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었는지 또 아니면 현재 살아있긴 한 건지 많은 것들이 궁금한 상태인데요. 사건은 벌어졌지만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미스터리한 사건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의 완전 범죄 중 하나인 댄 쿠퍼 공중납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해보자면 만약 그날 댄 쿠퍼가 사망하면서 범행에 실패했다는 가정을 해도요, 사건 내막을 다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범인을 찾아보려고 오랫동안 갖은 노력을 다 했어요, FBI가. 하지만 모두 실패했고 수사기관에서도 포기를 한 상태니까 앞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이 미국에서 하이제킹이나 영구 미제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사례가 됐습니다. 이 뒤로 영화나 미드에서 댄 쿠퍼 공중납치 사건이 연상되는 장면들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돈가방을 들고 뛰어내리는 정장 차림의 남성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다면은 아마 이 사건을 각색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그 뒤로 모방 범죄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이 수법을 사용했다가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댄 쿠퍼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보잉 727기 기종의 비행기들은요, 비행 중에 이 뒷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달 수 있게 모두 개조됐어요. 이 장치의 이름이 쿠퍼 베인이라고 합니다. 범인의 이름을 딴 장치인데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지는 비행기들은요, 쿠퍼 베인을 달지 않고요, 애초에 비행 중 내부에서 열 수 없도록 설계되기 시작했죠. 해외에서 이 사건은 댄 쿠퍼 하이제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범인의 실제 이름이 댄 쿠퍼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쿠퍼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이 실제로 댄 쿠퍼였거든요. 이때 기사가 잘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범인의 이름이 댄 쿠퍼인 것처럼 굳어지게 됐고 계속 쓰이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알려진 뒤라서 정정할 수도 없고요. 범인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경찰이나 FBI에서도 계속 댄 쿠퍼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고 언론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용의자의 이름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만약 아니면은 그 다음부터 돌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비해 기술이 상상 이상으로 발달한 지금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빠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비해 강력 사건이나 미스터리한 현상이 일어나는 빈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현재 기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나 운송수단이 통째로 사라지는 집단 실종 사건의 경우가 그런데요. 이유는 이동 경로를 정확히 유추할 수 없는 데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실종 장소가 숲이나 산, 바다라면 사람이 수색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난자들이 야생동물에게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있죠.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을 해결할 확률은 급속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이야 GPS 같은 추적 장치나 휴대전화 사용 기록으로 실종자나 운송수단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쓰는 방법이죠. 모든 나라가 이런 기술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술이 매우 발달한 나라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는데요. 다른 이유로는 범죄에 노출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납치나 테러, 의도적인 선박 침몰이나 추락사고를 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기계적 결함이나 부족한 기술은 나중에라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기가 힘들고요. 전부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유형의 사건은 기술의 발전과 상관없이 벌어지고 미리 예방하기 아주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인간의 역사는 곧 범죄의 역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인간이 모여 사는 순간부터 범죄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밖에 없죠. 노력을 통해 확률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영구 미제 사건 중 하나인 21세기에 일어난 가장 미스터리하다고 알려진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실종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인 2014년 3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국제공항으로 도착할 예정이었던 항공기 MH370편 여객기가 이륙한 지 40분 만에 실종됩니다. 새벽에 출발했지만 당일 날씨 상태는 아주 좋았고요. 해당 비행기도 말레이시아에서 보유한 비행기 중 10년 넘게 사고 한 번 없는 아주 안전하다고 검증된 여객기였습니다. MH370편 비행기는 순항 도중 베트남 하늘에서 갑자기 통신이 두절됐고 관제탑은 비행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신고가 접수됐지만 여객기가 통신 상태 불량으로 교신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추락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비행기 실종보다 중요한 건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200여 명의 생존이었어요. 비행기와 전혀 교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사 여부가 불투명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말레이시아는 초비상 상태에 빠집니다. MH370편 비행기가 베트남 영공에서 실종됐으니 가장 먼저 수색에 들어간 곳은 베트남 해군이었고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의 바다가 만나는 해양 국경 지점에 여객기가 추락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비행기의 잔해와 실종자들을 수습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색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항공기 잔해나 실종자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했으니 잔해들이나 사람들은 해류를 타고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엔 말레이시아 해군이 이들을 찾을 때까지 매일 수색 반경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그러던 중 여객기 실종과 아주 가까운 몰디브 섬의 현지 주민이 집에서 뛰쳐나올 정도로 큰 소리를 내며 낮게 날고 있는 비행기를 목격했다는 증언을 해줬습니다. 해군은 이 증언이 실종된 MH370편 비행기와 외형이 매우 비슷하다고 판단했고요. 이제 인도양 전체를 수색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많은 나라에서 실종 여객기와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에 참여해줬어요. 미국 국방부에서는 600만 달러의 예산도 지원해줬습니다.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으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도 찾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12일간의 수색 결과 일본과 태국,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의 위성에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들로 보이는 물체들이 포착됐어요. 드디어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찾는 듯 했지만 위성에 잡힌 지점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쓰레기들로 밝혀졌고요. 비행기 잔해나 실종자들의 시신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 한 달째가 지나던 2014년 4월 호주와 중국으로부터 비행기에 내장된 블랙박스의 전파 신호를 감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만약 이 주파수가 어느 쪽에서 발생했는지 찾을 수만 있다면 추락한 여객기를 찾는데 아주 좋은 단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서 블랙박스의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서둘러 신호 위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호주는 최신 장비까지 지원받아서 정확한 위치 확인에 나섰고 대략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죠. 이제 신호가 오는 주변 지역을 수색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만약 배터리가 방전된다면 범위 파악이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었어요. 따라서 수색팀은 급한 대로 수색 신호가 오는 그 지점부터 찾아가 봅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배터리가 결국 방전됐죠. 신호 지점을 찾는데 실패합니다. 한 달 넘도록 수색 작업은 계속됐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자 실종자 가족과 말레이시아 국민은 군 수사 당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했죠. 이젠 수색을 돕던 다른 나라들까지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어요. 한 달 간격으로 대형 사고가 겹치다 보니 해외에서도 한 나라에만 수색을 지원할 수는 없던 거죠. 이제 언론은 사건 해결이 힘들 것 같다는 보도까지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사고 2달째가 가까워오자 잠수정을 동원해서 해저 수색으로 전환했지만 이젠 성과가 있을지도 불확실해진 데다 바닷속이라면 잔해가 부식되고 고래들이 일부를 먹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대형 고래들은요 산업 폐기물까지도 소화시킵니다. 그때부터는 아예 증발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모로 수색 작업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치면서 사건은 조금도 진행된 것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어요.
말로 전하다 보니 이 내용이 굉장히 짧을 뿐이지 2달간 1초도 쉬지 않고 수색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이 사건이 미스터리한 이유는요, 이런 대규모 수색에서도 부속품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4개월 후인 2015년 7월 29일, 갑자기 실종된 MH370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동아프리카의 근처인 레위니용 섬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어요. 비행기 탑승객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 가방 조각도 같이 발견됐거든요. 잔해가 발견된 레위니용은 프랑스 소유의 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프랑스 본토로 이 잔해가 옮겨져서 조사가 다시 시작됐죠. 사진에 보이는 게 비행기 날개에 붙어 있는 보조장치인 플래퍼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부예요. 이 잔해물을 조사해본 결과 실종된 MH370편 비행기의 잔해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는 인도양에서 추락해 해류를 따라 동아프리카 해역까지 떠내려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조사팀은 이 섬의 나머지 잔해들까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섬을 수색해 봤어요. 하지만 별다른 흔적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첫 발견이었지만 부품의 일부였고요. 본체나 사람을 찾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조사였습니다. 2015년에 발견된 비행기 잔해 이후로 다시 1년 만인 2016년엔 레위니용 섬의 근처인 모리셔스 섬에서 또 다른 잔해가 발견됩니다. 이 잔해가 발견된 이후 1년간 아무런 추가 발견은 없었고요. 2017년 1월 17일이 되자 수색 작업을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예산 문제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1년 만인 2018년에 국가에서 수색이 진행되지 않았고요. 미국의 민간 해저 수색 업체인 오션 인피니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 3달간 수색 작업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아무런 발견은 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고 4년 4개월 만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객기 MH370편 실종 사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 발생의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는 공식 발표를 하게 됐죠. 지금까지도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실종 사건은 사고 원인이나 단서를 찾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만 남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고에 대해 드러난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추측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중 몇 가지 가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측으로는 비행기가 테러범들에 의해 납치됐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사건 조사 중 MH370편에 탑승한 승객 2명이 분실된 여권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여권은 각각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적이고요. 분실된 지 꽤 오래된 것이었어요. 여기서 테러 의혹을 더하는 정황이 밝혀지는데 두 개 다 태국에서 분실된 거고요. 중국으로 가는 티켓이 함께 구매됐다는 겁니다. 분실 여권을 사용한 2명은 모두 중동 국가 출신인 젊은 남성이라는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테러라고 의심하고 있던 거죠.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려고 했던 단순 미립국자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표했어요. 비행기 실종이나 추락 사고는 조종사의 고의 추락이나 기계 결함이 아닐 경우 납치 테러가 대부분이라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면 테러를 가장 먼저 의심해보게 됩니다. 9.11 테러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동안 다양한 국제적 사건을 일으킨 배후 조직이 중동 국가 출신의 극우 종교단체였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테러를 의심해보기 충분하죠. 하지만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이 사건은 기기 고장이나 기상 악화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납치 아니면 고의 추락일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렇다면 용의자가 있어야겠죠. 이 사람입니다. 해당 여객기를 조종한 기장과 부기장이 지목됐어요. 이 사람들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실종되기 전 기장이 관제탑과 주고받은 신호를 복원해 새로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MH370편 여객기를 조종한 기장이 실종 직전 정상적으로 관제탑과 신호를 주고받다가 기장 쪽에서 일방적으로 신호를 차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뒤로 비행기의 고도를 의도적으로 낮췄고 원래 가려던 베이징 방향이 아니라 서쪽으로 경로를 옮기려 했다는 흔적도 차단했습니다.
보통 비행기를 회항하려면 먼저 기내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방송을 하고 관제탑에 알린 뒤 방향을 돌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아무런 신호도 없이 기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건 아주 수상해 보이는 정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장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알아봐야 하는데요. 사고 당시 기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 전 아내와 불화까지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비관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신빙성이 꽤 있어 보이는 게 기장이 관제탑과 수신을 끊기 직전에 굿나잇 MH370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여러모로 사전에 자살 비행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서 기장의 집을 압수수색해본 결과도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인도와 스리랑카, 몰디브, 민간인 출입 불가 지역인 디에고 가르시아 등 인도양 부근에 위치한 국가 공항에 착륙 연습을 한 비행 시뮬레이션 기록이 남아있던 거죠. 이번에 일어난 MH370편이 실종되기 전 인도양 쪽으로 회항을 시도했다는 점과 상당 부분 맞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자살 비행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날 기장은요, 비행 일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MH370편이 이륙하기 몇 시간 전에 갑자기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을 배정받았던 거예요. 이러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다른 정황들이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을 해놨다가 예상치 못한 날 갑자기 비행을 하게 됐고 이 기회에 충동적으로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이 소식을 들은 기장의 아들은 이러한 추측들을 굉장히 강하게 부정했어요. 가족의 입장에선 당연히 납득하기 힘들겠죠.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은 이야기인데다 비행기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과 나의 가족도 같이 실종돼 있는데 우리 가족만 용의자로 몰려 있으니까요. 사건의 진실은 그날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들만 알 겁니다. 하지만 같은 항공사에서 일하는 직원은 평소 이 기장이 아내와의 불화로 힘들어했고 전부터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있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과 항공사고 수사대가 조사해 본 것을 정리하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 기장이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 인도양 쪽으로 비행 시뮬레이션을 시도한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대로 불안한 심리 상태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의도적으로 관제탑과 신호를 차단한 점 등을 들어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은 기장의 자살 비행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기장도 실종 상태죠.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서 자세한 사항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누군가를 범인으로 몰아서는 안 되겠죠.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 항공의 MH370 여객기 실종 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데는 사실 수사당국의 실책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째였던 2004년 3월 10일에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실종된 여객기의 행방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주술사를 초빙하는 거였습니다. 코코넛을 두드리고 있죠. 이 주술사가 그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큰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자주 기용될 만큼 해결에 성공한 건 아닙니다. 기용될 만큼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 워낙에 몸값도 비싸서 이때 수억 원을 들여가면서 초빙했었다고 하는데요. 코코넛을 두드리고 있어요. 비행기의 위치를 찾는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 끝나자 이 주술사가 한 말이 비행기가 아직 날고 있거나 추락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측이 주술사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사건 자체가 알려진 정황들이 너무 없다 보니
납치를 당했을 거다, 우주선을 만나 외계로 갔을 거다, 테러 조직에게 포착돼 폭격당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예. 사건의 규모가 워낙 컸고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자발적으로 실종자 수색과 비행기 찾기 위한 지원을 해줬는데, 정작 말레이시아는 검증도 안 되는 민간 신앙에 의존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탓에 수색에 실패했다는 거죠. 대체 코코넛을 두드려서 비행기 위치를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유는요, 비행기와 200명이나 넘는 사람의 생사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고작 코코넛이나 두드려 보자고 몇 억씩 써가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한 말레이시아 정부 때문이고요. 이 주술사 때문이죠. 분명히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MH370편 비행기가 실종되기 전 원래 항로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밝혀진 상황이었어요. 이미 사고 당일 말레이시아군은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를 레이더로 포착해 놓고도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비행물체가 MH370편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고, 한 번이라도 신호를 주고받았다면 이런 대형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말레이시아군은 MH370편이 예정된 항로가 아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을 포착하긴 했지만 단순히 비행기에 결함이 있어서 횡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나중에 해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정부의 신뢰를 잃은 사람들을 납득시키긴 힘들었죠. 그리고 사고 초기에 실종된 비행기가 어디에 떨어졌을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놓고 수색 지원을 온 다른 나라에 인도양 정체를 수색해달라는 무리한 요청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부터 제대로 해줘야 같이 수색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오히려 과도한 일을 시켰던 거예요. 결국 스스로 도움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왕비는 골프장에 나간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죠. 이 사건은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비행기의 행방 등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 하나 없이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라 21세기에 일어난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찾을 확률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4년이 더 지났죠. 끝까지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실종자들의 유해는 현재 부패되기도 했을 거고요. 만약에 야생동물을 만났다면 훼손됐을 가능성도 크고요. 유해도 거의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소식이 없어요. 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사고 원인을 알아냈다는 추측성 기사나 가짜뉴스가 꽤 많습니다. 이건 뭐 실종자 가족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최악의 항공사고이자 21세기 최대의 미스터리라고 불리는 말레이시아 항공 MH370 여객기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